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인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경쟁을 이끌어갈 미래 중점 육성 산업으로서 정부의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수약품 개발 생산, 공급을 뛰어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중점 육성 산업으로서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선진 제약 강국들은 1,400조 세계 의약품 시장에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혁신 신약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흥 제약 국가들도 제약 주권 확보를 위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네릭 개발, 개량 신약 개발을 넘어 신약 개발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저력과 내공으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도전할 충분한 역량도 갖추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2019년 8조 5천억 원, 2020년 9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전문 인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 또한 세계 7대 교역국으로서 글로벌 투자 규모에 부응할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온 크나큰 도전을 회피하고 당장의 기술 수출 성과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 산업으로서 사회 안전망 기능과 함께 부여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보상이 있는 곳을 향해 과감히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결국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시작은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신약 개발 패러다임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는 collaborate or die, 즉 협력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각오로 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협업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규모, 인프라, 경험 부재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자본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고속성장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M&A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고 민관 협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흐름 아래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컨소시엄 형태로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신약 개발의 전 주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와 비교해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같은 빅파마의 역할 부재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한계는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에 응해주신 유한양행 윤태진 이사님과 JW 중해제약 박찬희 상무님, 그리고 자담의 패널로 참여해 주신 협회 글로벌 진출 자문위원 우종훈 대표님, 김공식 변호사님, 또 윤동민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협회 전문 미디어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긴급진단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회원, 제약기업,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K 블록버스터가 탄생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목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긴급 진단의 일부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점검입니다. 유한양행의 윤태진 이사, JW 중해제약의 박찬희 CTO께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현황 및 성공 사례, 그리고 추진 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한양행의 윤태진 이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한양행 윤태진입니다. 제가 오늘 유한에서 경험했었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되어져서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약바이오 협회 여러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한이 그동안 벌여왔었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유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포인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봤던 길을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누군가가 갔던 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유한이 지난 5, 6년간 진행했었던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진행했었던 내용들은 주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리서치를 위해서 콜래보레이션 했던 내용들, 그리고 때로는 좋은 회사들에게 투자를 했었던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특정 디지즈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5가지의 예입니다. 유한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건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얀센으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웨이저트닙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글로벌 파마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길리어드 내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베링거 링게라임의 듀얼 아고니스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특별히 임상을 잘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선별하여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후에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들은 글로벌리 리서치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6건의 글로벌 콜래보레이션이 진행됐었는데요. 내용은 상이합니다. 스몰 몰리큘부터 바이올로직스, 때로는 얼리 콜래보레이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얼리 그리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여정을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의 예는 투자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테리토리,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별하여서 보다 나은 앞으로의 그 리서치 콜래보레이션 하는 관계, 그리고 향후 진출하게 될 유한의 새로운 필드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조인트 벤처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는 소렌토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세웠습니다. 이뮨온시아라고 이 회사는 한참 붐이 불었고 지금도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만든 조인트 벤처입니다. 현재 2개의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출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유한이 성과를 냈었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의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살펴보시면 2018년부터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디제너레이티브 디스크 디지즈와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펩타이드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얀센의 NSCLC 비소폐암 관련하여서 3세대 EGFR TKI를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2개의 얼리 프로그램인데요. 내시 관련된 스몰 몰리큘 프로그램을 길리어드에 수출하였고 그 다음에는 듀얼 아고니스트를 내시 타겟으로 베링걸 인게라임에 기술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GI 모틸리티와 관련되어진 어셋으로 미국의 프로세사 파마시컬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하였습니다. 총 5건이고 총 규모를 따지면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살펴보니 그 계약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임상까지 무사히 진행되어져서 계속적인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켓까지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을 수 있는 레이저 트립과 관련된 전체 협상 타임라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진출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고 아직 진출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진출 경험이 없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앞서 갔던 회사들이 경험을 쉐어해 줄 수만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협상은 거의 1년 넘게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미팅을 가진 시점으로부터 한동안은 6개월 이상은 중요한 컨퍼런스나 미팅들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JP 모건 제뉴어리에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AACR 시카고에서 4월 달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에스코 시카고에서 있었었고, 이런 주요 시점마다 관계자들을 만나서 따로 미팅룸에서 그동안의 업데이트, 그다음에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때로는 키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임상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논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페이스 미팅,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듀딜리전스 과정에서 나오는 Q&A 이야기, 또 때로는 한국에 방문해서 DSDP를 만들었던 사이트가 얼마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사이트 비짓,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텀이 논의되어지고 텀sheet이 합의되어지고 계약이 되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4, 5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런 전체 프레임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MTA를 맺는다거나 글로벌과 논의를 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긴 걸음을 보고 전략을 세워서 파트너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는 저희가 진행해 왔었던 리서치 콜라보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6년 제노스코와 함께 항암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던 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저희 내부에서 진행됐었던 이뮤노온콜로지 과제가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리터러처 서치를 해보니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MOA 스터디도 하고 하셔서 그쪽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었고요.
2019년에는 카나다의 AI 디스커버리 회사인 사이클리카랑 같이 항암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벨랩이라는 회사와 함께 대사과제 공동연구, 항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작년과 올해에는 호주에 있는 위하이 연구소 그리고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와 함께 초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앞서서 원희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리 콜래보레이션, 얼리 스테이지에서부터 아카데미에서 가지고 있는 리서치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디벨로먼트 스킬들을 잘 조화를 해서 임상까지 끌고 가야지 제대로 된 약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좀 차원이 다른 베스트 인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리서치 인스티튜트, 컬리지, 유니버시티들과의 초기 얼리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다음 목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MIT ILP와의 초기 공동 연구도 논의 중에 있으며 가급적 과제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 중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페리얼 컬리지와 올해 협업을 맺고 있는 얼리 리서치 콜래보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이것이 몇 달 안에 후딱 처리된 내용은 아닙니다. 첫 논의에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하는 것, 그 다음에 규모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합의를 볼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임페리얼 컬리지랑 협업을 맺게 된 얼리 콜래보레이션 그 관계는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ICIC라는 매칭 리서치 펀드 프로그램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과제들을 받고 셀렉션하는 과정에서 선택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리서치 펀드를 될 수 있는 파마나 다른 인스티튜트에서 관심 있는 과제들은 저희가 매칭 펀드를 진행하고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얼리 리서치 콜래보레이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테이지 1, 2에 해당하는 그 플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ICIC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펀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리포트 되어지는 내용을 잘 리뷰하고 그 기간이 ICIC 프로그램의 기간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고를 할지 노고를 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고를 하게 됐을 때는 모든 연구의 주도권은 유한이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계약을 맺게 되면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겠죠. 마일스톤과 함께. 그리고 개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유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이 직접 개발하면서 원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좀 더 잘 셋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속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유한은 본사의 글로벌 BD 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디에고와 보스턴에 유한 USA를 만들어서 글로벌 R&BD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유한 ANG를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 시티에 만들어서 거기서도 같은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진출에서 저희가 배운 점이 있다면 글로벌과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트립과 관련돼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걸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때로는 모노세라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이 아마도 다음번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됐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트라이얼 에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거는 뭐 BD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모든 펀드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라이센스 인아웃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누가 도움을 쉽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내재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버스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내부적으로 유한도 글로벌 파마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파마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텍으로 출발했거나 로컬 파마였던 회사들이 글로벌 파마로 가는 과정에서 2번 이상의 빅점프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여서 막대한 로열티와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금액을 다시 R&D에 재투자하거나 M&A 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새로운 모달리티를 확보하고 또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그 이후에 두 번째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한국 파마들의 목표는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그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진정 연속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파마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W 중해제약의 박찬희 상무님, CTO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JW 중해제약의 박찬희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그 JW R&D를 책임지고 있는 그 헤드로서 JW의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의학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임상과 임상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한 약들이 결국은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의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임상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의 실패율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성공률은 녹록치 않은 현황입니다. 저분자 신약과 바이오 신약으로 대변되는 전체적인 제약 시장은 실제 임상에서의 성공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부터 비로소 이게 다시 반등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POC, 흔히 말하는 어떠한 컨셉을, 임상에서의 컨셉을 증명하는 임상 1상과 2상에서의 성공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일컫는 이 계곡을 잘 지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상의 성공률, 임상에서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두고 있느냐, 실패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임상에서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의 가장 큰 화두는 환자의 어떤 질환에 있는 환자의 어떤 마커, 우리는 바이오마커라고 이를 일컫는데요. 바이오마커의 전략을 갖고서 임상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임상 1상에서 실제 승인받을 때까지 이 성공률이 굉장히 큰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배 이상의 임상 성공률이
바이오마커를 갖고 있는 신약들이 결국은 좀 더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두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슬레이션은 글자 그대로 번역입니다. 근데 제약산업에서 저희가 트랜슬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비임상과 임상에서 비임상으로부터 임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정보, 임상에서 비임상으로 끌어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이 정보를 잘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임상의 성공률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최근에 그 트랜슬레이션 메디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랜슬레이션 메디신의 중요성은 이미 20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이미 임상에서의 성공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가장 큰 화두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트랜슬레이션 메디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의 JW 그룹의 R&D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트랜슬레이션 메디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진행됐던 사항들, 그로부터 어떠한 아웃풋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JW그룹은 45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현재 한 개의 지주회사 아래에 12개의 사업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원 수의 약 한 13%, 12% 정도가 R&D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13개의 회사의 구성을 보면은 한 개의 홀딩스 산하에 6개의 자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6개의 손회사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개의 손회사가 대개가 다 꼭 필요한 R&D 영역 연구에 기반을 둔 손회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그룹은 이미 약 한 30여 년 전부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자사의 연구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JW 중해제약의 손회사인 CNC 신약연구소입니다. CNC 신약연구소는 92년에 JW 중해제약이 일본의 슈가이 제약과 신약 연구를만을 위해서 세운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2000년 초반에 저희는 미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JW 세리학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연구에 크게 섹터로 나누면 4개의 섹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성신약 분야, 바이오 신약 분야, 그 다음에 뉴트리션, 나아가서 진단과 관련된 연구 분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각각의 연구 분야에 총 8개의 연구센터가 각 계열사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R&D의 스트래티지, 전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질환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종양, 면역, 재생, 의료 관련해서 핵심적인 질환 영역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포진하고 있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인의 거의 대부분의 그 연구, 약물 개발 연구가 퍼스트 인 클래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들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반이 바로 저희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인데요. 이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실제로 세포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저분자 합성 신약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얼리하고 클로버로 대변되는 유전체 DB, 키모바이오 인포마틱스로 대변되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뒷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임상 연구의 트랜슬레이션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과연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 개발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동이 좀 더 다각화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유전체 연구, 유전체 DB를 중심으로 한 유전체 연구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해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는 좋은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분자 합성 신약 분야에서는 2018년에 아토피 치료제를 그 피부질환 전문 기업인 레오사에 기술 수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통풍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 3상에 저희의 고유의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3년 연속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뉴트리션과 관련된 기술 수출을 이룩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전체의 파이프라인은 종양과 면역질환, 재생의학 분야로다가 나뉘어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계량신약, 그리고 뉴트리션 관련된 수액과 관련된 그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파이프라인을 점하고 있는데요. 합성신약의 대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허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데스밸리라는 것은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그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임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약물들이 잘 앞으로 다 나가지 못하는가,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다가 진행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디스커버리 프로젝트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체의 R&D 스트래티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어떤 과제를 만들 거냐. 이 과제는 임상에서의 현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올 수 있는 질환과 관련된 특화된 타겟을 연구해야 된다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저희는 패스트 페일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페이션트 헬스케어가 가능한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임상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있고요. 전임상 후보 물질이 나왔을 때 임상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성공률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한 번에 트랜스레이션이 된 물질들을 가지고 임상에 가서 POC를 검증하는 쪽으로다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암, 면역, 재생의학 영역에서 특히나 키모 인포마티스적인 측면, 바이오 인포마티스적인 측면에서의 환자의 질환을 대별할 수 있는 유전체 연구가 가능한 자체 DB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DB에서 나온 유망한 발굴된 타겟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기 위한 스크리닝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이거 갖고 충분할 거냐? 저희는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환자의 근접한 모델을 갖추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갖추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임상에서 성공률도 보다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한테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약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동은 다방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트랜스레이션 리서치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때로는 좀 더 베이직한 타겟 아이디와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공동 연구나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공동 연구들은 특히나 아카데미아에 상당히 많았고요. 국외로 간다면은 미국 쪽이 좀 더 많았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다양한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는 유럽에 그동안 눈여겨온 유럽 시장에 좀 더 저희의 연구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영국은
굉장히 베이직한 사이언스가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환자의 질환의 정보,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 옥스포드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벤처사의 투자를 시작으로 작년에 캠브리지에 밀러라는 연구소하고 손을 잡고 공동 연구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 캠브리지 영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생어 연구소를 포함을 해서 유전체와 관련된 연구에 특화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환자의 샘플들을 포함한 다양한 리소스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인 밀러 연구소를 저희들은 콜래보레이션 파트너로 픽업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임상의 플랫폼에 환자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캠브리지의 밀러 연구소 같은 특화된 연구소하고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로는 이미 저희가 2018년부터 협업을 시작한 신테크화와 같은 AI 기반의 특화된 회사하고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연구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계 임상 연구가 얼마나 퀄리티 높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신약은 일단은 환자를 위한 신약이 될 거고, 그런 신약들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에 상당히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계 임상과 관련, 특히 비임상과 임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트랜스레이션 리서치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돼야지 저희 같은 제약회사에서의 연구의 결실도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결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JW 중해제약 박찬희 상무님이셨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중계 임상에 대한 노력을 나눠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여해주신 미디어 기자단을 위해서 바로 2부 자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에서 오신 패널 연자분들도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진행 자담회는요, 저희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부회장님이신 허경화 부회장님께서 자담회 긴급 진단으로 마련된 자리에 패널로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아주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이크를 허경화 부회장님께 무대 연단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방역 지침대로 따라주셨으니까. 예, 그러면 마이크도 다 온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고 편안한 자담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는 특별히 미국 버스턴의 윤덕민 대표님도 14시간의 시차를 두고 줌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저 마지막 좌석의 자리는 함께 실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부회장인 허경화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룰 주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우리의 갈 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미래체, 미래차,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미래 3대 중점 산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는 길,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자 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국민 산업인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치를 확고히 해서 하는 길은 결국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글로벌 제약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총 규모는 약 한 1,700조 정도가 됩니다.
즉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보아할 것은 제약기업의 글로벌 빅파마의 탑10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42%에서 5년 후에는 36% 오히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 즉 6%의 델타는 혁신적인 중소바이오 기업이 시장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술입니다. 우리 R&D의 기술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작년에 7조를 넘어서는 큰 시장의 기술의 수출이 있었고 이미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폭의 증가가 되는 9조가 넘는 그러한 수출의 길이 기술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본시장입니다. 특히 민간 자본시장은 바이오 붐이 일어서 지난 2019년 그동안 IT 쪽의 민간 투자 자본보다도 더 많은 1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바이오 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회의론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저희가 세계 최대 바이오 생태계인 보스턴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해 오신 세 분의 전문가를 자리로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특허 법률 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김공식 넬슨 멀린스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넬슨 멀린스 로펌 버스턴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공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개발 부분 BD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부분에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우정은 BW 바이오메드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BW 바이오메드의 우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보스턴으로 엊그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스턴 현지에서 무려 14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신 자문위원 윤동민 솔라스타 벤처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라스타 벤처스의 윤동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무릅쓰고 방안을 해주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공식 변호사님, 그리고 우정훈 대표님, 그리고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해주신 윤동민 대표님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긴급 진단의 대주제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블록버스터 도전 가능할까요? 먼저 우정훈 대표님, 그리고 윤동민 대표님, 그리고 김공식 변호사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대표님. 예, 먼저 그 답을 하기 전에 글로벌 제약, 신약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대 전후에 보면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블록버스터라고 했고요. 요즘은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를 한국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선 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이 되는 신약을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글로벌 탑10 제품을 보면 1위에 당연히 그 자가면역 질환제 그 휴미라가 19.2 빌리언 US 달러니까 한 23조가 됐고요. 머크의 키테로다가 한 11.1 빌리언이니까 한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용의 글리아타민이 한 950억 정도, 94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글로벌 블록버스터나 로컬의 블록버스터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이 가능하냐 물어보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관협력 PPP 또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PPP는 보통 말하는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아니고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 기관, 기업 그리고 국내 정부, 협회, 기업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의약품인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글로벌 기업처럼 블록버스터가 없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은 1800년대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전에는 라이센스 인이나 제네릭에 포커스를 뒀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개량 신약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수익을 가져온 재투자를 통해서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다양한 비임상이나 초기 임상의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한국의 기업에서 다국지역 기업의 4군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서 최근에 좀 반환이 되는 좋지 않은 뉴스도 접하고 있는데 사실 업계에서 보면 기술 이전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좀 흔한 일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을 했다 다시 오는 것은 단순히 에셋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2년 이상의 연구를 기술 이전을 한 후에 반환되는 것들은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의 충돌 때문에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환되는 사항들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이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향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 역사를 봐도 짧은 시간에 한국 제약 기업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량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또 새로운 전략 그리고 민간 협력 기반의 글로벌 사업 모델이 관건이다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스턴에 계신 윤동민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드럭 개발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특히 그 가능성을 높이는 많은 그런 뉴스나 그런 시그널들을 저도 미국 현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체 드럭 개발 스펙트럼을 보면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얼리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의 초기 개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이나 3상을 포함한 뒷단 부분에 있는 개발이
다 중요한데요. 근데 일단 그 초기 개발 부분들을 보면은 요즘 많은 바이오텍 벤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리고 또 그런 회사들이 또 국내 VC 그룹이나 투자자 그룹한테 또 많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하면서 그런 초기 개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 부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해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해외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보스턴 쪽에서 많은 그런 블록버스터 드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오 벤처 그룹이나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단 부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뒷단에 있는 R&D, 특히 임상, 2상, 3상, 그리고 또 드럭의 마켓 런치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규모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오늘의 화두가 국내에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드럭이 나오는 것이 목표라면, 제가 보완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뒷단 부분에 있는 R&D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최근에 오늘 유한양행이나 JW 중해제약에서도 그런 얼리 디스커버리, 그리고 또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많은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빅파마들이 투자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제약회사 단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엄두가 좀 안 나시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거를 빨리 따라잡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대학 제약사 간의 컨소시움 결성이나 아니면 또 특히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민관 협력된 그런 메가 펀드 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뒷단에 대한 그런 드럭 개발, 뒷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을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한국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드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약기업들의 적극적인 후기 쪽에 레이트 페이스에 있는 R&D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인 메가펀드 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고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앞에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블록버스터 도전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 한국 회사들 포함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승자는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세마이 빅파마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하실 때 결국 그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규모 면에서 월등히 뛰어납니다. 한국 제약회사 하나하나가 그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열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한국 회사들은 각자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좀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경쟁이 속성 중에 하나죠. 기업 속성 중에 하나가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뭉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금융이나 세제나
기타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뭉쳤을 때 그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분 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뭉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또한 민간 협업에 대한 즉 메가펀드와 같은 자본의 규모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약회사가 블록버스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거나 또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즉 기술, 자본, 또 인력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 수 있을지 그러한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우정원 대표님께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인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나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인 경우에는 한국이 임상 결과도 잘 나오고 임상을 잘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상이란 큰 그림에서 임상 프로토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디자인했던 내용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마케팅 전략 수집 같은 이런 가장 핵심 사항들은 다국적 기업 본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A부터 Z까지 프로토콜 디자인부터 결과 데이터베이스하고 마케팅까지 전부 가진 그런 글로벌 경험을 가진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허가 부분에서 있어서도 비임상이나 IND나 NDA에서 마케팅까지 FDA나 EMA에 제출해야 되는 다큐멘테이션, 또한 많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허가 기관의 리뷰하는 능력도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허가가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임퓨리티 부분에서 더 그렇고요. 또한 BD 부분에서도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력이 가장 필요한 사항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결국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국적 기업에서 보통 M&A를 하면 기술이나 자본적인 측면에서 M&A를 하지만 또 하나로서 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합병도 또 하나의 M&A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윤덕민 대표님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진출의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언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저는 자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민간 자본 중에 그 벤처 캐피탈 자본이 초기 그런 드럭 개발을 유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내 VC 투자 규모가 아까 부회장님께서 한 1조 정도, 그래서 많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비교를 하면은 아직도 많이 그 VC 투자 규모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합해서 전체 그 바이오 VC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규모가 한 15 빌리언 정도, 15조, 16조 이상 되는 그런 규모로 이미 그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그 VC 바이오에 있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많은 그런 컴파운드가 개발이 시작이 되기
드럭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개발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규모상으로 많이 증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본 투자 회수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투자자들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VC는 벤처 캐피탈은 아무래도 IT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에 대한 투자로 많이 시작을 됐고, 물론 지금 현재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가 돼서 지금은 규모상으로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은 IT 기반 투자에 더 익숙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른 그런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한다고 하실까요? 뭐 1년이나 2년 이내에 투자 회수가 가능한 그런 투자 기회를 많이 바이오 쪽에서도 찾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드럭 전체 개발하는 그런 기간을 전체 뭐 10년에서 15년 본다면, 그 중에서 VC가 투자하는 기간이 최소 5년에서 한 6년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오래 기간에 투자가 돼야 되는 분야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는 더 그러하다는 것을 좀 투자자들께서도 좀 많이 아시고요. 대신에 드럭 개발이 성공을 한다면 그만큼 IT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성공 사례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정훈 대표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얼리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도 세분화하면은 아주 초기에 타겟을 서치하는 그런 사이언스 기반으로 한 그런 개발이 있다면요. 바로 다음에는 중개 연구라고 할까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단계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단계의 개발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단계에서 개발을 잘하는 인력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미국 바이오 벤처 분야하고 인력하고 한국 국내 바이오 벤처 인력 분야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초기 단계에 사이언스 개발하는 인력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중개 연구 분야에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초기 사이언스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뭐 전임상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그거를 컴파운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를 드러거블한 컴파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또 JW 중해제약에서도 강조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중개 연구 분야의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따르는 임상 연구나 전반적인 그런 드럭 디벨롭먼트 하는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개 연구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도 첨언을 해주셨고, 특히 자본에 관련해서는 자본의 규모, 그리고 투자 방식과 투자 회수 기간 등에 대해서 우리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공식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두 대표님께서는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기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제약 회사들이 기술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자산 관리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는 점은 좀 소홀하십니다. 저는 이 점이 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자산 관리를 어떻게 차이나게 하는지 두 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자기가 개발하는 기술이 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글로벌 사이즈에서 조사합니다. 분석하고 그리고 매달 또는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약회사, 제가 만나본 한국 제약회사들은요, 글로벌 사이즈로 잘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으세요. 1회로 분석을 하시고 타사 특허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그 개발을 계속 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기술은 타사들이 항상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 카피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 특허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같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굉장히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약회사는 특허 한두 세 개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요 특허가 뭐 20개, 30개, 40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는 뭐 1개, 2개 정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가서 누가 이기냐면요 그 파이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 자산 관리 측면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술 개발에서의 지재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어떤 검토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즉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뭐 앞서 그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글로벌 전주기 완주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완주 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인 인력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걸림돌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투자의 규모, 우리가 많이 그동안 발전을 해왔지만 투자 규모가 아직은 절대적으로 크지 못하다 하는 것들, 또 투자에 대한 패턴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걸림돌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제약기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걸림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서는 그냥 단순한 그 탈출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고 어찌 보면 퀀텀 점프, 즉 탈추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공식 변호사님, 그 다음에 우정훈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동민 대표님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한국 제약회사들이 기술자산 관리를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회사 내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약회사들 중에 특허 관리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요. 기술자산 관리를 국제적 스탠다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 전문가와 활용과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좋은 예를 제가 들 수 있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 국제적 무대에서 제대로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이분들의 지적재산 관리 수준은요 국제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사례를 좀 따라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특허자산 관리를. 그런데 회사는 기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기밀이 자꾸 밖으로 새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 기밀 수준이 높은 것은 전부 사내에서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이 좀 낮은 거나 정형화된 일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내에서 특허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우정훈 대표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불확실성의 사회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본다면 한 개의 기업이 삼상까지 10년이나 15년 동안 개발되는 자본이나 인력이나 시간을 따져보면 어느 경영층도 그런 걸 진행하고 승인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얘기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임상들이 많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고요. 또한 임상 비용 자체가 이미 10%에서 30% 그 이상으로도 많이 비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여러 가지 PPP나 자본 투입의 협력입니다. 사실 그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NIH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국방 예산이 국방 R&D가 많지만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NIH 같은 경우에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 이제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쉽게 투자하기 힘든 레어 디지나 이런 곳에 굉장히 기초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도 NIH가 이러한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같이 협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NIH와 바이오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NIH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는 어느 정도의 정령실 채권을 갖는 형태로 NIH와 다국적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중견 기업들과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GSK하고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같이 세계 최대의 일반의약품 사업부를 이제 설립했고요. 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 파이자가 이제 특허가 남아 있는 데는 이제 파이자가 하고 특허가 만료된 데에는 파이자, 밀란, 그 다음에 업존 같은 데에서 사업을 분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보면 VIIV 헬스케어라고요. GSK하고 파이자가 공동으로 2009년도에 HIV 에이즈 질환 퇴치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HIV 시장에서 전체 시장이 19% 이상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업 간의 M&A 또는 사업부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질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나 팬데믹 디지즈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을 위해서 다국적 제약사들끼리 이거를 뭐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과 같이 그들이 진행하고 또한 디지즈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Not for Profit Pricing Scheme이라고 굉장히 낮은 프라이싱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 자체도 선진국형 질환이 있고 후진국형 질환이 있어서 이런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 모델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테크들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대가 비슷한 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인력을 쉐어하고 시간을 줄이고 기술을 파트너십을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인력 배분, 기술 공유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런 파트너십이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너십, 협력 또는 협업은 뭐 바이오 기업과 큰 대형 제약 회사 간에 뭐 거의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민관 협업을 통해서 또 증대되기도 하고요. 즉 협업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 글로벌에서 이미 뭐 거의 everywhere 다 모든 곳에서 협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보스턴에 계신 윤동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블록버스터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극복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그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의 목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특히 다시 말해 드럭 개발을 완주하는 그것이 목표라면 특히 그 국내 제약사 간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여기 표에서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 빅파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는 통계 자료인데,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 탑 10 빅파마의 그 2018년 기준 그 R&D 투자 금액이 거의 뭐 180 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180조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속도대로 간다면은 2024년 기준으로는 그 200조 이상 그 R&D 투자가 그 탑 10 빅파마에서만 봤을 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그 레버뉴의 한 20% 이상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도 이미 블록버스터 프로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R&D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말씀드리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사 통계 자료를 제가 굳이 보자면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 금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극복 방안으로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R&D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무조건 R&D만 투자를 열심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느냐,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빅파마의 경우도 그 얼리 스테이지 그 R&D에 투자한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관찰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보스턴에서 투자 활동을 하면서 관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공유를 드리면, 그 코퍼레이트 VC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코퍼레이트 VC라는 거는 기업 주도형 벤처 투자 활동인데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자기 회사 내부에 그 코퍼레이트 캐피털을 기반으로 한 벤처 펀드를 CVC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회사의 다수의 얼리 스테이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파이낸셜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서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부터 인사이드로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후에 그 개발 단계가 빅파마에서 M&A 할 단계까지 개발이 되면, 그때 그 별도의 그 코퍼레이트 VC 그 이상의 그런 자본으로 M&A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CVC 형태,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CVC가 지금 많이 관심이 주목받고 있고, 일부 제약사는 많이 그 CVC를 만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빅파마조차도 그렇게 CVC라는 형태를 통해서 얼리 스테이지 R&D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매니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CVC 같은 그런 활동도 우리 국내 제약사가 처음부터 큰 규모의 R&D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께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또 어떠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윤 대표님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소거가 되신 것 같아서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네. 지금 이제 CVC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본의 이제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이제 끝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그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한국의 병원들을 기반으로 한 임상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은 아시아 시장을 볼 때 그 한국의 그 되게 월드 클래스의 그 좋은 병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들과 그 클리니컬 사이트로서 그 협력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탑4라고 하죠. 그 탑4 기반으로 한 병원과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시아의 그 환자가 많은 그런 질환들을 그 연구하는 그 계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조금 그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진행 속도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많이 느리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한국 쪽으로 특히 그 클리니컬 임상 사이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해온 포트폴리오 회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데요. 그 대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 이런 부분은 한국에 클리니컬 사이트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찬스는 국내 제약사가 그런 임상 프로그램에 병원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스폰서링하는 그런 그 파마 파트너로서 조인을 해서 얼리 초기 임상 단계부터 그 임상 프로그램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은 그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 그 라이센스 권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미국 쪽의 그 바이오텍들이 어떻게 그 임상을 진행하는지, 임상을 디자인하는지, 그리고 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이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바이오텍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 임상 사이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오텍과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쇼컷이 되지 않나, 그런 기회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업이라고 하면,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서로 줄 건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상이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100번 활용하고 또 한국이라는 그 지오그래픽한 위치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파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한국 플러스 아시아 시장 이거를 같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 더 배가 한다면 우리의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가는 길이 더 훨씬 빨라지고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 그리고 협력 모델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블록버스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인 플레이어가 돼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각 그 패널 세 분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덕민 대표님 그리고 김공식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대표님께서의 순서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R&D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활발히 돼야 좋은 프로그램도 계속 생겨나고 또 그것이 계속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젝트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R&D 투자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내 단일 제약사가 혼자 이끌어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우려가 있으시다면은 몇 차례 언급되긴 했지만은 그런 민간 협력을 통한 그런 메가 펀드 결성 또 아니면은 대형 제약사 간의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렇게 뭉쳐서 한번 우리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 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모 경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규모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제약회사들은 서로 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제도적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누군가가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컨대 뭐 제약바이오협회도 좋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비영리 단체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삼위일체 협력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우 대표님께서.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동민 대표님이나 김웅식 대표님도 변호사님도 얘기했듯이 R&D에 있어서 R&D 기반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파트너십이나 민관 협력을 위해서 R&D를 보강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기업마다 컬처가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은 신뢰가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뢰성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R&D 분야에 있어서는 R&D에서 이제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 또는 R&BD라고 하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리서치는 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R&D에서 D 부분이나 BD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R&D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R&D를 당연히 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벨롭먼트하고 또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이런 뒷단에 있는 부분들도 같이 높여서 R&D라는 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자님들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미디어 쪽에서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몇 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우정훈 대표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스턴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보스턴 생태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분야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신약 개발이나 이 바이오 백신이나 치료제가 1년도 되지 않아서 10개월, 11개월 만에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사실 백신도 여러 기업들이나 사실 한 기업도 이제 대학 연구소랑 협력을 하지만 사실 새로운 바이러스는 다시 올 겁니다. 사실 기후 온난화를 통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많은 눈들이 녹고 해서 새로운 진들이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올 거라고 믿는데 그때는 이거를 교훈을 삼아서 사실 한두 개의 기업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나 연구소나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질환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러한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배송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보스턴 생태계는 코비드 후에 사실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특히 샤이어를 인수한 닥게다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닥게다의 미국 지사를 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선 그 이후에 새로운 2,400 스퀘어피트 정도의 세포 치료제 R&D 테라피 매니팩처링 사이트를 했거든요. 사실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R&D와 매니팩처링과 임상을 한 곳에서 이루게 하는, 특히 세포 치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롭게 오픈을 하고, 그 공장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CGMP에 맞는 모든 항암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 세포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닥게다 같은 경우에 MD 앤더슨이나 아니면은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병원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온콜로지 부분에서요. 이런 것이 보스턴에 굉장히 더 집중이 되고, 세포 치료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닥게다가 많이 이루고 보스턴에서 그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새로운 뉴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가 저희들로 하여금 더 협업을 많이 해라. 산, 학, 연, 병, 정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쪽의 닥게다라는 제약기업의 보스턴 진출의 가속화, 그것도 한번 다시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음 분,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동민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시장 투자 구조와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규모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아울러서 또 투자 선순환을 위한 윤 대표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투자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셔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투자 선순환이라는 것이 이제 기투자됐던 부분이 기업 가치가 창출된 후에 회수가 돼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재투자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그 바이오 벤처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나스닥 IPO를 통한 그런 회수, 그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빅파마들이 그 M&A를 통한 그런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M&A 활동이 그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M&A 활동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전체 그 파이프라인에서요, 외부에서 사온 M&A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여온 그 파이프라인 구성이 전체의 한 6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빅파마들이 M&A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M&A라는 거는 결국에는 초기에 그 바이오 벤처에 투자된 것들의 그 중요한 회수 모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VC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IPO를 해서 이제 좋은 그런 기업 가치로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까지는 모델이 많이 완성이 됐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그 제약사들의 M&A를 통한 회수,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런 바이오 벤처에 대한 M&A 활동이 많이 활발해진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 미국 그 바이오 그 에코시스템에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자본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의 선순환이 사실 필요하죠. 투자,
가치 창출 그리고 다시 재투자 아마 이것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장 즉 IPO뿐만이 아니고 M&A를 통해서 이러한 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링이 훨씬 더 다양하게 돼 있다. 아마 한국도 이런 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김공식 변호사님께 특허 지재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R&D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특허가 만료돼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특히 역점을 두고 바이오 이제 기술 기업하고 그 제휴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기술 기업들은 이제 파이프라인도 워낙 이제 탄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런 능력으로 장기간 특허를 얻는 그런 그 노하우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특허 분쟁도 함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아까 그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런 특허 부분에서 매월 매 분기 이렇게 특허 동향을 파악할 정도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제약사들은 그런 부분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특허 분쟁에 좀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아울러 이제 아까 그 국내 제약사들은 좀 전담 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외국 제약사의 사례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그 특허 전담 인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구축하는 게 좀 합리적인지 그것도 좀 가능하신지 외국 제약사의 사례를 빌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특허 존속 기간 관리를 더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특허 관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인데요. 지금 특허 존속 기간이 얼마냐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여쭤보면요. 대부분 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래요. 미국 특허는 얼마나 오래 살아요? 하면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선수들한테는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 회사가 망할 때까지 50년도 되고 100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요. 특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특허를 한두 세 개만 가지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거의 20년이면 끝나요. 한두 세 개가. 그런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오늘 특허를 하나 내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말을 바꿔가지고 또 내고요. 2년 뒤에 또 말을 바꿔서 또 내고요.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특허 기술 명세서에 말을 바꿔가지고 권리를 계속 다각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기술을 좀 더 신규 기술을 개발하시면 소위 말해서 거기에 얻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추론이나 아니면 하여튼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뭐 일부 계속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좀 얹어서 추론하면 존속기간 20년이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20년, 내년에 하는 것도 20년, 그 다음에 하는 20년 이런 식으로 가면요. 계속 오버래핑이 되면서 존속기간이 사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레귤러토리 이슈들이 많아요. 특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귤러토리에서도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그 전략을 잘 특허 전략과 레귤러토리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특허 독점권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레귤러토리 독점권을 가져서 타사가 들어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드럭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라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제약회사를 어드바이저하는 전문가들 중에 드럭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독점권 줄게 라고 어드바이저입니다. 한국에 그런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인력 확충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아까 삼성전자를 계속 드는데요. 삼성전자도 처음에 특허 전문 부서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특허가. 그래서 거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허 부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미국 변호사도 있고 뭐 중국 변호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파이자를 자꾸 드는데요. 파이자에도 특허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의 특허 부서보다 최소 20배 정도 될 겁니다, 사이즈가.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마찬가지예요. 특허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그냥 변호사도 있고 프로페셔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특허 부서에 가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프로페셔널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회사 내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특허 관리 쪽으로 넘어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회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뭐 물론 열심히들 학습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다릅니다. 저는 주문하기로 이게 회사에서 경영 방침인데요. 회사에서 그런 걸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 우리도 좀 고급 인력을 많이 확충하자 이런 게 바꾸셔야 돼요. 제 질문에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혹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윤동민 대표님은 보스턴에서 지금 사실은 새벽인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그냥 한 30초 정도 정리를 한다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뭉쳐서 끝까지 간다. 우리 제약기업들 간에도 상호 협업이 필요하고 또 생태계에서 바이오텍 기업과 제약기업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모델링이 같이 뭉쳐서 협업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 자본 인력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요. 기술은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술 자산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술 자산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셋째는 이제 민간 협업, 즉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얘기인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가 레이트 페이스의 임상과 개발을, 사업 개발을 더 해서 궁극적으로 바이오텍에서 나온 씨앗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환자한테 실용화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끝으로 메가펀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자본의 규모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민간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메가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가는 길에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제약바이오 협회 오늘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ollaboration or die, 즉 우리가 협업, 뭉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이지만 다 함께 노력을 하고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바이오 제품 또 글로벌 블록버스터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중에서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협회 기자단 미디어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멀리 보스턴에서 방한하셨던 패널 여러분, 그리고 진행에 힘써주신 허경화 부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우리가 갈 길은 긴급진단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